카페엔 맛있는 커피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다양한 만남이 있다. 우리는 왜 카페에 갈까? 카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공간일까? 카페는 불어로 커피라는 뜻으로 카페는 커피와 함께 시작됐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검은 음료를 악마의 극약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커피의 유혹은 사람들을 카페로 불러 모았다. 1645년 최고의 상업도시 베네치아에 유럽 최초의 카페가 생긴 이래 프랑스 대혁명 직전까지 파리에 2,000개 이상의 카페가 들어섰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화려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값이 싼 커피를 마음껏 즐겼다. 프랑스 최초의 카페 프로코프는 계몽주의자들의 골방이었다. 볼테르, 루소, 디드로 등 많은 철학자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특히 볼테르는 하루에 커피를 12잔씩 마시는 커피 애호가였다. 노동자들도 물론 카페를 좋아했다. 카페는 페니 대학이라고도 불렸는데 입장료 1페니에 커피값 1페니만 있으면 부르주아지의 집처럼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카페는 고급스러운 재미가 있는 문화공간 역할을 했다. 까뮤, 사르트르, 피카소, 헤밍웨이 등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가 지망생들이 카페에서 글을 쓰고 토론을 했으며 멋진 샹송도 공연됐다. 이처럼 카페는 희망과 상상의 공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반역과 불온의 장소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당에 가지 않고 쾌락이 가득한 카페에 모여 기독교 교권을 비판했다. 혁명을 모의하는 정황들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지배 세력인 교회와 권력에게 카페는 눈엣 가시였다. 1676년 영국의 검사장은 찰스 2세와 영국에 대한 불경죄를 구실 삼아 커피하우스를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반발이 너무 거세서 칙령을 철회해야 했다. 사상가 몽테스큐에는 베스트셀러 소설이었던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당시 성행했던 카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카페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보다 4배 이상의 지성을 갖게 되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다. 카페가 자유사상과 민주주의의 학교 역할을 한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촉발시킨 바스티유 감옥 습격도 카페에서 비롯됐다. 카페에서의 토론이 사람들을 거리로 이끌었다.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진 7월 14일 이후 팔레 르와알에서는 항구적인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카페 오토와 카페 시내에서는 자코뱅 당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카페에서 비롯된 이 공간들은 상류층의 살롱, 서민층의 술집인 비스트로 등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네트와 크로게는 서민적인 카페를 노동자 카페로 규정하고 하버마스의 부르지아지 공론장과 대비시켜 대항 공론장이라 지칭했는데 서민들은 오페라 대신 카페 공연을 보며 계급의식을 형성했다. 실제 노동자 카페는 프랑스 최초의 노동자 정당인 산호당의 회합 장소로도 사용됐다.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문화를 즐기며 소통을 나누었다. 카페는 태생부터 신분을 가리지 않는 개방된 공간이었다. 그곳엔 다양한 욕구와 차이가 공존하고 만남, 혁명, 토론, 여론이 매개되었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카페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카페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악마의 유혹에 홀려 단순히 커피만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라도 우리는 카페에게 그의 영혼을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선배 시민 여러분. 이제 4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3강까지 잘 들었고 선배 시민 활동을 내 공간에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나답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과 함께 떠나는 정말 즐거운 소풍길처럼 우리 실천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면, 자, 우리 어르신들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봉사 같은 거는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이 자원봉사라는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 근원적인 자원봉사의 유래는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현재는 저희가 의미를 품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늙어가는 유럽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노인 인구 증가는 전 유럽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을 웃도는 독일 역시 노인당 활동이 활발하다. 독일 노인당의 이름은 은발의 표범. 노인을 상징하는 은발이라는 단어에 표범처럼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Das machen wir auch. Jeder, der Mitglied ist, der kann uns anrufen, wenn er Probleme hat. Ja, wir helfen ihm. Wir haben einen Rentenexperten, der den alten Menschen auch hilft. Also jeder, der Hilfe benötigt, der kann bei den Grauen Panda anrufen. 1975년 노인단체에서 시작해서 1989년에 노인들의 권익을 정당 정책으로 삼아 정식 당으로 출범한 은발의 표범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명의 당원이 있다. Und im Moment kommen immer mehr junge Menschen zu uns. Das freut uns, weil wir sind ja eine Generationenpartei, wo man ab 18 Jahren eintreten kann und nicht, wie es immer heißt, die Grauen, oh, ich habe noch keine grauen Haare, ich kann nicht bei Ihnen Mitglied sein. Wobei man ja auch nicht sagt, die Grünen haben auch keine grünen Haare. Ne? Also ab 18 kann bei uns jeder mitmachen. 노인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맡게 될 스스로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노인 권익을 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는 것이 오늘 서명 행사의 취지다. Ich habe doch meine Rente schon bezahlt. Und Sie, wenn Sie arbeiten, bezahlen Sie Ihre Rente und die nächste Generation bezahlt. 젊은이와 늙은이의 구분은 무엇일까? 젊은이는 운명을 개척하지만 늙은이는 운명에 순응한다. 젊은이는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지만 늙은이는 어제의 추억에 산다. 이런 점에서 숙명론에 빠져 희망을 잃은 젊은이는 늙은 것이고, 열정에 들떠 자신과 공동체에 더 나은 삶을 개척하는 늙은이는 젊은 것이다. 여기 3명의 늙은 젊은이가 있다. 첫 번째로 만날 늙은 젊은이는 독배를 마시는 71살의 소크라테스다. 소크라테스는 골방이 아닌 광장에서 지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철학자였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를 통해 상식을 비판하고 참다운 진리로 나아가고자 했다. 결국 이런 진리를 낳는 산파 행위로 재판장에 서게 되지만, 죽으면서까지 자신은 공동체에 착 달라붙어 길과 방향을 묻는 등해이고, 이 등해를 죽이면 아테네의 미래는 없다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이런 기계와 열정은 사약을 받는 순간에도 지속되었다. 다비드의 그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반면 제자들은 슬픔에 몸부림치고 있다. 플라톤은 맥없이 앉아 있으며 크리토는 스승의 무릎을 쥐고 있다.
이 상황에서 소크라테스는 왼손을 들어 참된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심지어 사약 앞에서도 토론을 멈추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배를 마시는 것이 옳은지, 옥리에게 뇌물을 주고 도망가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제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에게 토론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공기와 같은 존재였다. 두 번째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다. 그가 천정화 최후의 심판을 그린 나이는 60대 후반이었는데 주목할 점은 당시의 통념과 반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다. 미켈란젤로가 성자와 성녀를 실랏 하나 걸치지 않은 빨간 알몸으로 그리자 당시의 지배층은 불경스럽다며 경악했다. 그리스도도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달리 수염이 없는 나체의 예수 모습에 교황의 보좌관이었던 비아조 다 체세나는 신앙에서 벗어난 그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그를 지하 세계의 판관인 미노스로 묘사해버렸다. 미노스는 지옥에서 뱀에게 성기를 물리고 있는 벌거숭이 남성이다. 압력을 견디다 못한 바오로 4세는 그림을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시종장의 전원에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쏘아붙였다. 교황 성악께 먼저 세상을 바로잡으시라고 전하게. 그러면 그까짓 그림 따위야 저절로 바로잡힐 테니. 최후의 심판은 결국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비속한 부분은 모두 가려져야 한다는 칙령이 반포되어 주요 부분의 덧그림이 그려졌다. 미켈란젤로는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술의 자유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늙은 젊은이는 브라질의 교육활동가 프레이리다. 프레이리는 전 세계에 억압받는 민중들이 사회적, 정치적 자각을 얻을 수 있도록 일생에 걸쳐 문맹 퇴치 교육에 힘썼다. 그 결과 군사 독재 정권을 피해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도 더 나은 삶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낙관적으로 세상과 대면했다. 그는 숙명론과 인식론적인 호기심을 늙음과 젊음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어찌 달라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혐오스러우리만큼 숙명론적인 주장이다. 그 말은 행복이란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다를 의미한다. 역사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이라고 단언한다. 내 나이 75이지만 나는 여전히 젊다고 느낀다. 젊음과 늙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탐구하느냐로 가늠할 수 있다. 우리 때 세상이 더 좋았지라고 말하면서 새로움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늙어가게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로운 인간과 더 나은 공동체를 갈망했던 소크라테스, 미켈란젤로, 프레이리. 늙은 나이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등해가 되고자 했고 자유에 대한 억압에 저항했으며 끊임없이 비판적인 세상 읽기를 시도했다. 그들은 지금도 희망을 갈구하는 열정적인 젊은이로 우리 곁에 있다. 운발의 표범령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노인들의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의 조직으로 했다가 젊은이들도 결국은 노인들이 되니까 이 연령대를 굉장히 낮췄어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이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희들도 늙으니까. 그래서 함께 만들어서 참여와 조직화를 시킨 게 바로 운발의 표범당이에요. 여기서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정치 참여도 해서 현재는 처음에는 운발의 표범 그냥 조직이었어요. 지금은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놀라운 독일에 조직화가 되어 있는 운발의 표범단입니다. 노인들의. 어르신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후배 시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때 이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지를 거의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안 썼다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때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시간당 8,520원인가요, 선생님? 8,520원인데 뭐 7,500원만 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근로계약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내 손주가 그래 시간당 얼마 받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 저는 7,500원 받고 있어요. 시간당 너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아닌데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8,520원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8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하고도 시간에 시간도 안 받고 그대로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이 이 아이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과 시간당 정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지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하루 8시간 40시간을 넘으면 그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요 근로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이가 참치캔에 손을 다쳤다. 근데 사실 참치가 많이 나오는 회사가 2군데가 있어요. 근데 한 회사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뚜껑을 열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이 다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은 위험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다쳤어? 얘 좀 잘 돌보지. 라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 제품이지? 이건 너무 위험해. 그러면 이 위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좀 더 안전하게 뚜껑을 만들 수 없을까? 라고 어때요? 시민과 사회가 또 시민과 정부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바꿔갈 수 있도록 위험에 처한 것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이 부분을 서로 시민들과 협의해서 안정된 뚜껑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느 한 회사는 뚜껑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나오는 뚜껑도 있어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봐줘야지 위험은 그냥 내가 조심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권리를 우리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이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선배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각 복지관에서도. 그래서 우리 선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토론하면서 다양한 이런 화단도 만들어가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평택에도 선배 시민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협의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돌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것을 소통하고 또 토론하면서 실천을 옮겨가는 그런 복지관이고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 강의가 모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선배 시민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했을 때 디딤돌이다. 위험한 길을 잘 밟고 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배 시민이다 라고 이 어르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배 시민을 세상을 내이밍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도 그다음에 또 동전 모기에서 지역사회를 또 돌아볼 수 있고 체험활동도 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택 노인복지관의 활동 내용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모여있을 때 함께 이 3세대에 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이 차대접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르신들은 늘 뭐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좀 고집스럽고 권위적이라는 그런 인상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차도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아까 이 평택 어르신들의 활동 모습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선배시민은 생각 열쇠다. 내가 지금까지 선배 시민의 교육을 받기 전에는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이 선배 시민의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어때요? 생각이 모아져서 확장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 로프키리 협동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로프키리 협동조합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독립하고 참여하고 서로가 보호하는 그런 핀란드의 실버 요양 조합이에요. 핀란드에. 그래서 이 노인끼리 서로 이 로프킬이라는 핀란드 용어인데 이거는 마지막 질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에 10명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 동구노인복지관에서도 사진을 찍는 어르신이 계셨었는데 그렇게 재능으로 또 여기 보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서로 가르쳐 주면서 음식을 잘하는 어르신들은 식사를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독일의 은발의 표범 우리 어르신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시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은퇴자협회 왼쪽에는 오바마 대통령 후보 당시에요. 조직이 크니까 노인에 대한 정책을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서로 논의를 하고 그 정책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외국의 사례들이 나와 있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노인들이 사회적인 문화직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누릴까에 대한 권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와 동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 후배들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선배 시민 여러분들이 길을 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선배 시민 교육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배 시민 교육을 통해서 학습하게 됐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함께 소통을 하면서 토론하면서 문제를 발견을 했다면 그 문제를 현장 가서 실천하게 되는 것이 우리 바로 선배 시민이 해야 할 일이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는 토론을 하게 될 때에 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동료들이 모였을 때 차이와 그 다음에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저 나는 당신의 그런 생각들을 인정해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선배 시민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 공간에서 나답게 이 하인리라 법칙이라고 있는데 1:29 3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하인리 이 사람은 보험 설계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자기가 보험을 그 설계를 하고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해봤을 때 사소한 징후가 300번 이상은 있답니다. 근데 그 징후가 아주 미세한 거죠. 미세했을 때 우리는 보험을 들어서 대형 사고를 막고자 하는 게 바로 보험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미세한 사소한 징후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면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작은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서 결국은 대형 사고가 터진다. 이게 우리 서울에 있던 상품백화점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선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사를 돌보면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소소한 위험에 있는 요소들을 발견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다 보면 선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은 수의 선배 시민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지만 차츰 이 활동 영역을 많이 넓혀서 많은 동구노인복지관 모든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 교육을 받아서 지역사회를 돌본다면 동구노인복지관은 정말로 그 중심에 서는 등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이제 차츰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1단계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어르신들이 현장에 와서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